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일제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진 못했습니다. 조국이 해방된 뒤에도 배상을 받는 길은 요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10월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는 우리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 기업과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일본 제철에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R의 지분, 즉 주식이 대상입니다. 관련 결정문은 일본 외무성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반년 만에 반송됐고 다시 보낸 서류마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 측의 의도적인 무시가 계속되는 상황, 우리 법원은 지난 1일 일본 제철 자산 압류 관련 서류를 공시 송달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 직권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시한은 오는 8월 3일입니다. 그때까지 일본 제철이 압류 결정문을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4일부터는 자산 처분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최후 통첩인 셈인데 한일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국제부 연결해서 일본 측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재개된 데 대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어제 모테기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밝힌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시 송달 결정이 알려진 뒤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금화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비상한 관심 속에 살피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한국 법원이 공시 송달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해 매각 명령이 나오더라도 실제 자산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한국 법원이 8월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교도는 일본 기업의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WTO 제소 절차 재개에 이어서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가 다시 재개되면서 한일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공시 송달하더라도 매각 절차가 남아있는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야겠죠? 맞습니다. 이제 8월 3일 밤 12시까지 공시 결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경우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 일본 지체의 공동 출자한 P&R 기업에 대해서 자산 신문을 하게 되거든요. 네. 신문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 다시 매각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빨리 나오면 연내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추가 보복 조치할 가능성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언제든지 보복 조치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7월 초에 보복 조치가 있었고요. 예. 두 번째 보복 조치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본에서 매각 명령이 연내, 예를 들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게 되면 그때 일본 정부가 반응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만은 이미 지금 일본 전범 기업들 자산이 압류된 상태이고 지금 공시 송달이 8월 초에 끝나게 되면 그 전후에 가지고도 일본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든지 경제 보복 조치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보복 조치를 예상하십니까? 작년에는 이제 우리 그 수출의 주요 그런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포토리지스트 등 그런 이것을 개별 허가제로 돌렸습니다만은 지금 일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일본 내 한국 기업들의 자산 압류라든지 아니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더 높이는 거 또는 추가적인 개별 허가제로 돌려가지고 한국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그 불안정성 또는 이제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대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 일본에서는 보복 리스트가 10개는 넘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일 관계 파국은 또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모든 것도 다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5월 말까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원상복귀 시켜라 요구한 것도 그런 겁니다. 예. 두 번 다시 수출 규제를 일본이 하지 않도록 미리 이제 선제 조치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일본은 뭐 2, 3년 전부터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가지고 약 100개 정도에 이르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그 규제 조치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가운데 3개만 쓴 것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쓸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대기업은 조금 지금 상당히 잘 극복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일본의 공작 기계를 대부분 쓰고 있고 예를 들면 나사나 볼트 하나도 일본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그 기업의 불투명성, 불안정성이 좀 가중될 그런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교수님, 최근 아베 총리의 지지율 급락이 한일 관계를 더 어렵게 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2할 대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어떤 아베 수상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 만약 매각 명령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또다시 이제 그 내부 결집을 할 수 있고 우파를 동원해 가지고 한국 때리기를 본격적으로 뭐 여론전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이것을 호재로 해가지고 아주 아주 급상승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잖아요. 지난해 네. 11월에 그 한일 대화가 재개되기도 했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지금 좀 안타깝지만 지금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대법원의 판결 지금 약 32명에 대해서 25억 원 정도의 일본 기업의 이 전후 보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일본 기업들이 해준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비슷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또는 기업들이 돈을 공동 출자하거나 해가지고 얼마든지 해결책은 있다 하는 식으로 수차례 일본 측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고위급 외교 협상이 사실상 지금까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아마도 이대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한일 간에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하면 역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위기를 맞은 한일 관계 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이 국내에서 피해자 보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일본 측으로서는 이제 일본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과거사 피해자들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문제를 좀 종결시킬 수 있는
국내 대책 같은 것도 앞으로 우리 정부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 측에서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놨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내놓을 수 있는 맞대응 카드는 있을까요? 네, 지소미아 카드는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카드를 조금 더 또 카드를 흔드는 것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악의 경우 이런 작년에 수출 규제 같은 사태가 또 재발하여도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체력상으로는 견딜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또 저도 이제 속해 있는 내부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한국 정부나 기업이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물론 이제 앞으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도 한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핍박,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2년간 그 고통을 받은 말하자면 피땀 흘린 돈인데 이날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개인들 가부감 소송한 것이 승소한 것인지 무슨 한일 관계가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시끄럽다고도 말이 되도 않는 소리예요. 일본사 우리가 가서 고생한 것을 안 내놓게 일본에다가 소송해갖고 재판 승소를 한 거 이제. 安全保障を目的に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観点からその運用を見直すものであり지난 2018년 10월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많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청이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일본이 배상에 전혀 응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압류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정작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자산이 압류됐다는 결정문도 자산 매각 절차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는 법원 신문서도 일본 외무성이라는 벽에 막혀 송달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P&R 주식 압류 명령 결정에 대해 처음으로 공시송달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달 뒤인 8월 4일 0시부터 압류 명령 결정 등은 일본제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우리 법원이 일본 외무성의 움직임만 기다리지 않고 사실상 국내 절차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감감무소식인 강제매각 신문서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보낸다면 집행 절차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3채무자인 P&R 측에는 이미 압류 결정이 송달돼 법원이 주식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 매각에 대한 일본제철 신문 절차가 진행돼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집행관이 경매 등으로 주식을 팔아 법원에 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일본제철처럼 채무자가 외국에 있으면 아예 신문을 생략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일단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매각 명령 결정이 나오더라도 일본제철에서 즉시 항고와 재항고를 하는 등 계속 불복한다면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한일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관련 내용을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18년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이제 손해배상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 판결이 난 거죠. 네. 그러면 이걸 판결문을 받고 뭔가 조치를 하든지 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져가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판결 결과를 이행하든지 예. 그러니까 지급을 하는 거죠. 네. 우리 피해자분들이 요구했던 어떤 화해, 화해. 진실된 사과와 객관적 진실의 인정 그런 예. 화해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든지. 근데 그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공시 송달 개시로 인해서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한 내년 초에는 해당 패소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판결을 확정 지어줬고 네. 그걸 가지고 일본이 영 반응이 없으니까 그 기업의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자산 주식회사를 나름대로 압류하고 그걸 현금화시켜서 피해자들에게 주십시오. 이 절차 아닙니까? 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애초에 일본 기업들이 피고였죠. 예. 일본 정부가 피고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보통의 원고 피고 민사 소송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고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패소를 하면은 또 이 재산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판결을 이행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 절차라고 하는 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이 종이 조각에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하는데 이제 집행에서 송달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채무자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재산을 이제 압류를 법원이 압류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재산을 이런 이유로 압류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제 그 절차가 있어야만 이 압류 명령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 매각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이 작년 2월에 일본 채무자가 지금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게 이 결정문을 송달해달라고 국제조약의회에서 일본 정부에 요청했는데 그게 거부당했던 거죠. 그게 이제 뒤늦게 다행스럽게 우리 법원이 우리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이렇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제는 공시 송달을 통해서 송달된 것으로 가름하겠다. 예. 그런 절차가 개시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화되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제 공시 송달 기간이 지나면 이제 송달 받은 것으로 보고요. 송달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예. 압류가 확정이 되면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이제 매각 명령 단계에 들어가는데 매각 명령 단계에서도 역시 아까 잠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이게 매각이라는 게 자신의 재산이 경매에 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네, 그거 역시 지금 송달 절차가 진행돼야 될 거고요. 예. 그것도 분명히 일본 외무성이 협조를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단계를 밟아서 공시 송달로 가게 돼서 그것까지 최종 확정이 되면 이제 바로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빠르면 한 연말 늦은 한 내년 정도에는 경매를 통한 매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공시송달로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고 또 명령을 내리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군요. 두 네, 번을 재산을 거치고. 압류당하고 매각되는 사람들의 참여 절차를 보장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이 패소 판결 받은 사건에서는 국내 로펌을 선임해서 다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다툴 기회까지 보장받고 졌단 해놓고. 말이죠. 그러면 지금 집행 단계에서도 참여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제철 옛날로 하면 신일철 주금이겠죠.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후지코시라든지 또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이 회사들이 우리 국내에 가지고 있는 주식 또 뭐 특허권, 상표권 약 한 25억 원어치 정도가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동안 일본 외무성의 비협조로 다 이렇게 1년 6개월 이상 계속 지체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첫 돌파구가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선례가 돼서 나머지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명령의 송달 또 확정이 되고 나서 다시 매각 명령 또 신문의 송달도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물론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당사자들이 이제 소송에 이제 나섰기 때문에 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어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거기에서 압류되고 자산이 매각된다라고 하면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날 줄 알라고는 하는데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본으로서는. 법원에 외국 기업이 와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 또 피고가 되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요. 외국 기업이 투자한 재산이 압류돼서 매각되는 경우는 그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고 또 이게 이른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틀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일본 회사들이 지금 약 25억 원 정도의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데 그건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다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가령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재산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일본 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이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들인데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일본 정부 자신의 권한, 이를테면 한국산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건에 대해서 뭐 관세를 더 매긴다든지. 근데 가령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함부로 더 매긴다. 그것은 WTO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 7월에 일본이 수출 규제, 이른바 수출 규제에서 한국산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은 그나마 그것이 한국에 대한 어떤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지금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저는 실효성 있는 조치는 없다. 공시송달 이제 기한 한 8월로 잡으면 2달 남았는데 그럼 그때까지 그냥 치달려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해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까? 이 문제만 국한해서 본다면, 즉 원고 피고 당사자 그러니까 재산이 압류된 일본 피고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이 절차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튼 자산 매각해서 갚아야 될 걸 갚아라 이렇게 되면 된단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다. 그것은 법치국가로서의 우리의 구성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일본이 자꾸 우리에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이제 일본 이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아주 일관되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본 헌법도 그렇고 우리 헌법도 그렇고 우리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 조약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식민지 그리고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강제 노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틀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 참여도 했다면 이행 과정에도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참여를 일본이 하겠다 그러면은 예전에 나왔던 뭐 문희상안 이런 안들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까? 이제 단계를 좀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일본 회사들은 하나의 민간 회사인 것이죠. 네, 그 민간 회사들은 자신의 재산, 한국에 있는 재산이 압류돼서 매각되는 것을 이를테면 지금 신일철 주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항에 있는 이 자원재생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미쓰비시 중공업은 자신의 상표권 특허권인데 그게 매각되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과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일제 강점기의 전체 피해자 문제, 이를테면 위안부 할머니 문제, 또 사할린 억류, 원폭 피해자, 사실은 이 65년 청구권 협정 이후에 너무 뿌리 깊은 박정희 정권 이후에 너무 뿌리 깊은 강제동원 피해자 일제 식민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정부들이 정말로 방치했거든요. 지금 이용수 할머니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우리 위안부 문제를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먼저 요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피해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가 또 일본의 의식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결할 것인가 그런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에 졌으니까 분명하게 그건 스스로 책임지고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더 큰 틀에서의 전체적인 강제동원과 관련된 문제들은 또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당장 현안 중에 하나가 10억 엔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제 일본이
잘못된 2015년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때 10억 원을 준 것으로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10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걸 기복동 할머니나 기론홍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돌려주자라고. 돌려주라. 예. 근데 그 문제를 아직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했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 강제동원 피해자, 식민지 피해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방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니까 계속 논의를 해야 될 문제군요. 예, 알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